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찬영이라고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제일 의학적인 강의들이 제일 쉽죠. 왜냐하면은 단편적인 정보들만 이제 제공을 해드리면 충분히 강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반인들하고 이런 분들한테 하는 강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예술의 이음자도 모르는 제가 또 예술에 대해서 어떤 연관점을 가질까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 강의 주제인 것 같아요. 이런 강의를 좀 준비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제 치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제 치매가 발병하게 되면 우리가 주변의 배경이나 이러한 것들, 시각적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지를 사실 아무도 모르죠. 지금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아니면은 이러한 그 근거 위주로 해서 좀 더 접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치매 하는데 요즘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럼 왜 늘어날까요? 그냥 산업화돼서 아니면 뭐 사람이 많아져서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의 증가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노령 인구의 증가가 치매 환자를 이제 더 늘어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령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사실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회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은 고령화 사회라는 거는 전체 인구의 7% 정도가 노인인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고령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 14%의 인구가 노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21%의 인구가 넘어가게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고, 우리는 이미 2018년도에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예측보다도 1년 더 빨랐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늙어가는 기간을 보면, 사실 이제 보면은 여러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보통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에 73년, 프랑스 같은 경우는 115년이 걸렸습니다.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일본만 해도 24년이 걸렸죠. 우리는 18년. 일본보다도 더 빨리 늙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측보다도 더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이 고령화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7% 느는데 8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8년 후면은 우리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다른 여타 나라들을 보면 프랑스는 150년이 걸린 기간이고 독일은 70년이 걸렸죠. 미국은 90년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치매 유병률은 비슷하게 나타나요. 한 65세 이상 인구의 8에서 9%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13%, 12%까지도 지금 증가하고 있죠. 예. 문제는 여러 가지를 봅니다. 사실은 이제 고혈압,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게 조절이 잘 되고 교육도 잘 되고 있는데 왜 올라가느냐? 딱히 할 말은 없기는 해요. 하지만 유병률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이제 스크리닝 테스트가 굉장히 이제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보고 있지만 결국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이제 치매 유병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고령 사회와 맞물려서 최소 9%에서 10%의 환자들은 계속해서 치매에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 인종이나 뭐 나라에 별 상관이 없어요. 어느 정도 나오는 수치란 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치매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비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쯤이면 100만 정도. 우리가 이제 저희도 이제 다 은퇴를 해서 나이가 드셔서 요 세대들이 늙으셨을 때는 270만. 우리나라 세 번째 광역도시의 인구를 초월하게 됩니다. 치매 환자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치매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치매는 그냥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상태냐? 인지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이 인지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해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태를 그냥 치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만 있고 일상생활을 잘하는 상태를 경도인지장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태를 말하는 얘기지 절대 진단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치매에 왜 걸렸어요? 하면 절대 다수가 알츠하이머병이라는 병에 걸린 거죠. 그리고 혈관성 치매, 뇌경색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혈관성으로 문제가 생겨서 치매가 걸리는 분들을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불러요. 아니면 굉장히 적은 수지만 전축적 치매, 알츠하이머병하고는 또 다른 그런 치매죠. 어떤 분들은 파킨슨병이 생겨서 파킨슨병으로 인해서 치매가 생겨요. 어떤 분들은 치매부터 생기고 파킨슨병이 생겨서 레비소체 치매라는 병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 병, 진단병들은 다 다른 거죠. 그 중에서 그러한 상태를 뭉뚱그려서 우리가 디멘치아, 즉 치매라고 부른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념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라고 그랬다 그러면 그러면 치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걸렸어요? 치매라는 상태가 왜 됐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옛날의 개념은 이랬죠. 정상인이 치매.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눴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점 경도인지 장애, 그러니까 치매의 전 단계라는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진단할 수 있는 툴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병인지 아닌지를 나눠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상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그 임상 전 단계,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단계. 그러니까 치매, 알츠하이머병은 정상인부터 경도인지 장애, 치매까지 다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단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다 알아내게 된 거예요. 예전에 치매라는 병이 딱 걸려서 그때부터 시작하고 하는지 알았는데 이게 해보니까 40대, 50대부터 이미 병이 조금씩 진행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밝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보면 이미 이러한 나쁜 그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나이에도.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점점 커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이오마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여기 보면은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주요 단백질인데 얘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뇌에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 조금씩 침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아밀로이드 펫이라는 요 빨간 줄인데요. 페트라는 검사를 해보면 아밀로이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쭉 다 스크리닝 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파란색 병은 이제 타우라는 프로테인이에요. 또 알츠하이머병은 원래 두 가지 단백질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아밀로이드와 타우. 그렇죠? 요기 때문에 요게 이제 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타우하고 아밀로이드의 조금 다른 점은 아밀로이드는 세포 자체 바깥에 이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세포 자체를 죽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나타나지만 타우는 세포 안에 형성이 되고 세포가 깨져야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타우가 좀 더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임상 증상과도 좀 더 연관이 있게 나타나요. 어쨌든 간에 아밀로이드라는 놈, 타우라는 놈이 이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고서 어느 순간 지나야 MRI 같은 거 찍어보고 이러면 조금씩 위에 위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훨씬 뒤에는 이미 아밀로이드 타우 다 머리 꽉 차고 나서야 이제 조금씩 위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MRI에서. 그러니까 MRI 찍는다고 치매를 알 수 있다?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이미 MRI에서 나올 정도면 그것도 늦은 거죠.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야 하이 리스크,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임상 증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로우 리스크로 낮춰주는 게 결국 의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의 기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어쨌든 걸리는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분들은 요거를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로우 리스크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하이 리스크와 로우 리스크를 나눠주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꽉 차고 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야 노말, 경도인지장애, 치매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인지기능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좀 이상하다 하면 이미 치매는 거의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태더라. 이런 것까지도 이미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위험하다.
초기부터 먼저 치료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트럼 디스오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느 순간에 딱 자를 수는 없어요. 너는 여기부터 몇 월 며칠부터 경도인 지장이고 몇 월 며칠부터 치매야 이런 소리는 못하죠. 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나 기억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아, 우산을 맨날 잊어버려서 우산을 사야 돼.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있을 수 나도 그런데 이런 생각 금방 들잖아요. 저도 우산을 뭐 1개월 이상 간 적이 없으니까. 아니면 내 주차를 어디다 주차했는지 모르겠어. 차 찾아다니 맨날. 그럼 이 사람이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매우 주관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몇몇 가지 부분들을 정해서 이런 게 떨어지면 치매다라고 이제 뽑아내 놓긴 했지만 그렇다 해도 그런 것들이 다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부터 당신은 치매다 이런 얘기 못 한다고요. 어쨌든 치매가 걸리면 치매가 의심이 되면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들을 할까라고 보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병력 청취예요. 정상적으로 다 발육이 잘 되고 발전이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다 했던 분이 문제가 생겼으면 치매라고 불러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언제부터 안 좋아졌는지 어떤 게 안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청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나 신경학적 검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신경심리검사, 뉴로사이키아트릭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게 무너졌는지, 진짜 기억력이 무너져 있는지, 환자가 진짜 길을 못 찾는다 그랬는데 공간지각 능력이 무너져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합니다. 당연하죠. 치매의 정의에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졌다고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 이제 부수적으로 뇌영상 검사와 검사들 검사들을 첨가해서 이게 도대체 치매는 맞는데 어떠한 종류의 치매인가를 감별해내게 되죠. 이게 이제 병원에서 하고 있는 치매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MRI 찍으면 이런 거 봐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저희 축주엽이 이제 위축이 왔는지 아니면은 부해마나 해마 같은 부분에 이제 위축이 와 있는지 아니면 화이트 마타인 백질의 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벤트리클이 커졌는지 작았는지 이런 것들을 의사들이 다 체크를 하고서 이게 알츠하이머병에 가깝다, 혈관성 치매에 가깝다, 아니면 수두증에 가깝다 뭐 여러 가지 검사의 진단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검사는 되도록이면 필수적으로 찍어줘야만 치매를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이제 좀 더 가가지고 FDG 펫이라는 건데 요거는 글루코스, 그러니까 당이 얼마나 소모되는가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원래는 암 환자들 몸 전체 딱 찍어넣고서 어느 부분에 암이 갔는지 안 갔는지, 왜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하니까 당을 많이 소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찍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CT인데 얘를 브레인, 뇌만 딱 찍어냈을 때 뇌에서 어느 부분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당의 당의 소모가 이런 부분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뇌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죠. 당을 못 먹는다는 얘기,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 부분이 기능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뭐 전식되어지면 이렇게 전두엽이 나가게 되고 알츠하이머병은 여기 이제 부정엽이라고 부르는 파리탈로가 나가게 되고 루이조체 치매 같은 경우는 오시피탈 뒤쪽으로 나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에서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영상검사로 좀 더 도움을 받아서 감별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알츠하이머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밀로이드를 이제 찍어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쁜 단백질이라는 놈을 찍어내는 겁니다. 아밀로이드, 스나이 플락이라는 놈을.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알츠하이머병과 컨트롤 비교해보면 알츠하이머병, 이 사람은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돼 있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단계까지 이미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치매 환자들이 이제 주로 그리는 그림 한번 봤어요. 그림은 제대로 그릴까? 그렇죠? 못 그릴 것 같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건 이제 전두엽 기능을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한 번은 네모, 한 번은 데모, 네모, 세모, 네모, 세모 이거를 순서대로 쫙 보고서 똑같이 그려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네모인지 세모인지 네모인지 세모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생긴 대로 그냥 쭉쭉쭉쭉쭉 걸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막 넘어가게 돼요. 이건 루리아 루프라 그래가지고 유명한 검사인데 딱 3번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더 그리게 되는 거죠. 억제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그림을 봐도 제대로 이거를 표현해내지를 못해요. 이거보다 이제 더 황당한 그림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이제 의미 침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병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의미 기억부터 없어지는 전축도 침해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세만틱 디멘치아라고 부르는 건데 고양이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환자가 의미를 몰라요. 네. 부리가 달렸죠, 고양이가. 그쵸? 그리고 이게 새인지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이제 그림을 그려놔요. 근데 이제 닭을 그리라 그랬더니 대가리는 약간 개나 염소 비슷한 것 같고 닭인데 다리는 4개를 갖고 있고 그쵸? 완전히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의 의미도 모르게 되고 닭이라는 의미도 잘 모르는 겁니다. 고양이라는 게 뭘 뜻하는지, 닭이라는 게 뭘 뜻하는지조차도 기억에서 이제 머릿속에서 접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 그림에 대한 이해 역시도 치매 환자들은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딱 갖다 주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레이피기아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파악하는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똑같이 그리라 그래도 같이 보고 그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파악을 못하는 구조적으로 이게 어떠한 건지 뭐가 어디에 안에 들어있는지 바깥에 어떻게 생겨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그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심해지는 그러한 단계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봤을 때 환자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 두 번째로 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또 찾아봤어요. 카를로스 혼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된 게 꽤 논문으로 나와 있고 잘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화가예요. 화가인데 치매가 걸리고 나서 어떻게 그림이 변천됐는지 이런 것들을 논문으로 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보니까 치매가 요 1984년도 요쯤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주 누가 봐도 잘 그린 이제 풍경화가 이제 보이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어둡고 청색 계열로 이제 바뀌어요. 원래는 선우 색깔이 없었다 그래요. 이 환자가 아니라 이 화가님이 뭐 어떠한 색깔도 탕으로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채롭게 잘 그리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제 청색 위주의 범주의 색깔 식별력이 결함이 생기면서 어둡고 청색 계열을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점점점 진행되니까 황색, 적색 범주를 구분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요것만 남고 얘네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황색하고 적색 위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했던 그런 그림이 단조로워져요. 이런 특징들이 보인다는 거죠.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같은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바뀌더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논문에서도 황색, 적색 위주로 환자들이 보게 된다라는 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이더라. 그래서 다른 그림이죠. 뭐 이런 종류. 이게 이제 초기 이 화가님이 그리던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얼굴 식별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로 바뀌더라. 인물의 구조도 다 바뀌고 이 머리 가슴 배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 그림처럼 이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복잡했던 문양들이 다 가장 단조롭게 나타나면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황색 적색 계열로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들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공간 지각 능력도 역시 떨어지는데 같은 부분을 이렇게 그려놔도 뭔가 안 맞죠. 이렇게 보면 이게 바닥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여기 그냥 그 한국의 바닥이 평평해 보이고 사람들이 잘 걸어다니는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무슨 경사진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구도가 다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는 거죠. 화가들도 잘 그리던 그림도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서 입체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놓고 아마 그 논문을 좀 보시면 또 예술에 대해서 알고 미술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저보다 더 이해를 좀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될 겁니다. 같은 성당 그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아까 배웠듯이 공간 능력이 다 무너지면서 굉장히 원시적인 그림으로 바뀌고 역시 황색 계열로 이제 체인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유명하죠. 윌리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스페인 분인가 뭐 그래가지고 발음이 어떻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윌리엄입니다. 윌리엄 화가분이 이제 그리신 건데 1967년도 이제 정상이 되죠. 이제 조금씩 치매에 걸리고 나서 그리는 자화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얼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여주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봐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이제 뭐 아들 딸도 못 알아보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얼굴 인식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뭔지 모르고 이걸 구분해줄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얼굴 모양이 아주 형편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그림들을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환자가 보고 있는 세상이구나 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모를까? 왜 아들을 몰라? 왜 딸을 몰라? 왜 와이프를 못 알아봐? 라고 생각할 때 아 이런 상태구나 라고 하면 나도 못 알아보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지증지 치료에서는 이제 미술 치료 같은 것들을 쓰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게 치료되지는 않아요, 당연히. 하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인지 기능을 잡아주고자 여러 가지 미술 치료들을 인지증지 치료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갔죠. 일상예찬, 이제 미술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뭐냐면은 미술관에 직접 와서 그냥 모여서 그냥 그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미술관을 관람하고 그러니까 직접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걸 시작한다는 것. 특히 이제 미술관 쪽 입장에서 모두를 위한 미술관. 제일 치매 환자가 안정적으로 미술을 잘 관람하고 나갈 수 있는 미술관은요. 가장 안전한 미술관입니다. 왜? 사회적인 가장 약자거든요. 치매 환자.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항상 다칠 위험이 있고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안전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역시 이제 2012년부터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건 다른 데서 나왔던 처음에 했던 데이터인데 초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가 활동학이에요. 환자들이 초기 치매가 딱 되면 제일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당신의 합의, 그러니까 그 이제 취미생활이나 영어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임 이런 것들도 못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생활이 굉장히 격리가 되는 게 초기부터 나타납니다. 중증이 돼버리면요, 그때는 뭐 취미생활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해요. 아예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상생활 능력 중에서 뭔가 이제 여가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자한테 일상생활 능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제 일상예찬하면서 환자 이제 국내 논문 냈던 건데 여기서도 이제 2012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간병 시간하고 물론 이제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거기에 함께 뭐가 있어요? 사회생활 정도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75%나 됐던 게 이제 60%까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경제적인 것들은 이제 보험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지 체제가 생기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때문에 또 우리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이거 갖다 내드렸더니 공무원분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밀고 나가서 다시 예산을 받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이 됐어요. 요 수십조 들어갔는데 야 왜 결과가 없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니까 경제적 부담이 확실히 떨어지더라. 환자한테 도움이 됐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복지부에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증상들도 보면은 외출,
외출. 환자의 일상생활 중에서 힘들게 하는 증상이 외출을 뽑는 거예요. 환자들, 보호자들. 역시 이제 가장 경험한 증상 중에서도 역시 외출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겁나니까. 그리고 잘못될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출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사회생활은 다 이제 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외출하기. 그럼 우리가 이제 미술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한번 문헌을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미 뭐 파일럿 스터디 정도 많지 않아요. 근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했더니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릴레이션십 포밍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인지 기능 자체가 확 좋아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좀 기분도 좀 좋아지고 대화도 좀 좋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갤러리 이제 베이스드 인터벤션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케어 기버들의 버든이 좀 줄어들더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아진다. 뭐 사회적인 이러한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진다. 이러한 포지티브한 것들이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도 이건 웰빙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따로 점수를 매겼더니 경증, 중증 모두 다 웰빙 스코어가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미술치료 플러스 외출 가능한 그리고 합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주자. 이게 바로 일상 예찬의 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쭉쭉쭉 계속 하고 있고 190이며 중요한 거는 과천관만 하다가 서울관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공간까지 해서 점점점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국립 현대미술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점 모든 미술관들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미술관뿐만 아니라 나중에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음악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어르신들하고 보호자하고 같이 나와서 외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안전성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나 처음 나와봤는데 이렇게 다녀도 되는구나. 우리 환자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고 즐기는구나 라는 걸 이제 배워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외출이 가능하다.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다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환자는 그걸 또 생각보다도 모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효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와서 이제 박서구 작가 작품 감상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 쭉 하시고 여기 이제 덕수궁만 이제 열어서 그쪽에도 가셔가지고 이건 이제 고궁까지도 이제 개방이 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우리 이제 왕조의 고궁까지도 그래서 석조전에서 이제 미술활동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미술 치료도 같이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종합적인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대부분 아주 매출 얼마나 자주 하느냐 거의 안 했었죠. 그렇죠? 상당한 교육 프로그램에 얼마나 만족하냐 거의 뭐 만족도는 거의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냐 그랬더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상당히 어르신들이 잘 이해를 한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습자비율도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50% 이상의 참석자가 매우 만족에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밀도도 상승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다시 한번 또 참여하고 싶다 이러한 얘기들을 꾸준히 해주시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환자들이 이렇게 하고 나더니 너무 좋더라.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됐다. 나도 이제 이걸 통해서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해보겠다. 이러한 것들이 줄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에 참여한 덕수궁관들한테 이제 100%까지 갔어요. 네. 그거 저희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절대. 네, 강요한 거 아니고 뭐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들 만족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이러한 기회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좋은 툴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술에 대해서 제가 뭐 예술 자체를 알 수는 없으니까
일단 치매 환자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좋게 해주는 방법들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사실 너무 적죠. 저희 뭐 해봐야 뭐 치매 안식센터 하나씩 오면 1년에 한 번이에요. 그 안식센터에 속하지도 못한 분들은 이런 기회가 없고요. 부산이랑 대전 광역시 센터장님이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못 해드려요. 왜? 모셔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지방에 있는 많은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안전한 미술관, 안전한 박물관, 약자들도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창립 공간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혜택이 될 수 있고 환자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치매 학회와 그다음에 이제 현대미술관하고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들도 발간할 겁니다.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이용해서 미술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도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막 찍어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사용해 보고 하면서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